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그러니까 이 노동관계법규를 가장 중요한 시험 과목으로 하는 자격 시험은 직업 상담사죠. 직업 상담사, 특히 이제 2급 직업 상담사 2급의 마지막 5번째 과목이 되겠죠. 일단 직업 상담사 이거 과목은 이제 말 그대로 직업 상담, 잡 컨설팅을 하시는 거니까요. 카운슬러로서 컨설팅을 하시는 거니까 카운셀링을 하는 거죠. 카운셀링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 상담학이 1과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심리겠죠. 그래서 직업 심리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게 정보겠죠. 그래서 직업 정보, 그래서 직업 정보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하고 그다음에 구인. 그러니까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구직과 구인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거니까 이제 노동시장론, 이렇게 네 번째 과목이 되겠고요. 이제 노동시장에서 만약에 그 완전한 자유로운 시장경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서 노동시장은 아주 불평등한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려고, 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 다음에 수요는 적기 때문에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게 되면 공급 측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임금의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과목이 5번째 과목이죠. 노동관계법규는 그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정의롭지 못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섭력이 노동 수요자에게 월등하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실업이 존재하는데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 수요자가 아니고 노동 공급자란 말이죠. 노동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또는 정부는 일정한 법적 규제를 해야 돼요. 누구를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를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가 노동을 공급하는 국민들의 노동을 너무 저렴하게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저임금법이 되겠죠. 그런 최저임금법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시장의 균형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동 공급하는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헌법에서 담을 것이고, 헌법에서 그런 내용을 모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헌법의 밑에 있는 그 하위 규범인 법률에 담겠죠. 그리고 그 법률에 또 모두 담을 수 없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또 그 밑에 있는 명령으로 담았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우리는 5번째 과목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5과목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직업 상담을 할 때 과연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5가지 시험 과목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돼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5과목이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그 5과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떠한 직업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는 그 카운셀러의 입장에서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겠다는 걸 수긍하는 사람하고는
이 시험, 자격 시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attitude,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들이 아주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요. 내가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게 카운셀링 하는 거니까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노동 공급 시장은 엄청 많으니까, 크고 수요는 작으니까 그 직업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통과해야 할 이 시험 과정이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다, 억지로 머리에다 막 지식을 쑤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의미 있는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업 상담사에서 상담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상담하기 필요하겠네. 그 직업 상담을 하면서 나만 내 어떤 중심을 생각해야 돼.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어야 돼. 심리학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론이,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혼자서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대응하는 구인, 그죠? 구직을 하신 분이 지금 왔으니까요. 구인자가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 구인자로부터 내가 의뢰를 받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시장론이 등장할 것이고, 자, 그런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때 거기서 찾는 자유방임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착취의 문제로 일어난다. 그러면 국가는 각종 노동 관련 법규를 가지고, 그게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공급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5과목인 노동관계법규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법규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갈 건지 일단 큰 로드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노동관계법규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다 공급이 있고 수요는 적기 때문에 그 과당 공급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죠. 국가의 개입. 그때 국가는 어떻게 개입할 거냐면 제일 최고 단계에서는 헌법을 통해서 개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법규니까요. 그 법규의 위계질서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법규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규도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는 항상 지위에 높고 낮음이 있게 되죠. 회사를 내가 가서 근무할 회사가 사장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상무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뭐 국장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와서 뭐 부장,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계질서가 있는 것처럼 법도 위계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법의 위계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이제 헌법이 있다는 거죠. 헌법이. 그 중에 지금 우리와 관련된 노동관계법규니까요. 지금 노동관계법이니까 헌법에서 등장하게 될 노동관계법규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이라고 하죠. 이걸 그죠? 자, 그 법은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법은 그냥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면서도 동시에 수학과도 굉장히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법은 원래 법은 문과 과목이지만 문과의 직렬이지만 법만은 이과도 굉장히 잘합니다. 법은 옛날에 사법시험 이럴 때 보면 가끔 막 물리학과에서 그죠?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이런 데서 막 수석하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과목이에요. 법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닌 거죠.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누구든지 수긍해야 되잖아요. 수긍하는 것이 암기로 수긍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다 끝나고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내 거로 체화하는 거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체화하는 거. 이해했으면 체화하는 거죠. 자, 헌법에서 노동관계법규로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들 거냐면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만듭니다. 대한 국민이 만들어요. 국민이. 그 국민이 뭐 하려고 헌법을 만들겠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고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통치기구라고 하는 거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각종 통치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노동관계법규니까 그죠? 다 추가로 그냥 우리 시험 과목 넣어가지고 해봅시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된대. 넣어가지고 하는 김에 자 그러면 헌법에 관련된 노동관계법규는 노동권이죠. 노동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언급할 모든 법들은 전부 다 누구를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과목이에요. 법이에요. 노동자, 근로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태생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교섭권을 갖고 있잖아요. 월등하게 우월한 법적 주의에 있잖아요. 그 월등하게 우월한 법적 주의에 있는 사용자를 법으로 왜 보호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근로자, 노동자예요. 여러분 직업 상담사가 사용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소속돼서 노동자로 근무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상담사가 요구하는 노동관계법규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인자가 아니에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조력해야 된다? 구직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가서 막 따따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인간의 졸음과 같이 반하는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외웁니까? 우리가 한 번 살았는데 인생을 한 번 살면서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운다는 거 넌센스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노동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 중에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은 헌법 32조. 3조가 아니고 헌법 32조. 헌법 제자는 그냥 빼고 갈게요. 너무 많이. 헌법 제 32조. 이렇게 해서 근로에 걸립니다. 줄여서 근로권이라고 할게요. 근로권. 그 다음에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노동 3권. 여러분 첫 시간에 이 전체적인 골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1페이지부터 막 들어가서 하면 머리가 이해를 하겠다고 작동하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암기하고 봐라고 해서 무조건 암기하려고 덤비겠습니까? 암기하려고 덤비겠죠. 그렇게 암기하려고 덤비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을 몇 번 돌려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해해야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자, 요 두 개의 조문이 최고 규범 중에 우리 노동관계법규 유기화 질서 중에 최고법입니다. 그죠?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자, 특히 32조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이거는 이제 밑에 근로기준법으로 가고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부릅시다. 그죠? 더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합시다. 이건 노조법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공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아니에요. 노조법은 아니고 자, 근로기준법. 이게 헌법 다음으로 바로 등장하게 되는
노동관계 법규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이죠. 모든 근로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은요, 사용자하고 이제 근로자, 노동자와 간의 개별적인 근로관계, 1대1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부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일반법이에요. 개별적 근로관계, 개별적 인디비듀얼, 그죠? 개별적 근로관계 일반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요. 노동조합법 줄여서 줄여서 노조법. 이거는 개별적이 아니니까, 그죠? 이건 집단적이라는 말은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적 근로관계, 이건 집단적 근로관계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시험 범위 되고요. 여기까지는 되고, 요것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노조법은 빠진다. 그래서 이제 헌법 하나 나왔고 근로기준법 나온 거죠. 근데 근로기준법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률이 있는 거예요. 위계질서의 법률. 회사를 치면 사장입니다. 사장. 법률. 회사에서 중추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과장이죠. 그러니까 과장, 굳이 말하면 과장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회사를 치면.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왜냐하면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수많은 몇천 개의 법률을 전부 다 국민들이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와서 공부해야 할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근무할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근무해야 되고, 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벼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 키우는 사람들은 소도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에 가서 임산물 채취해야 되면 버섯도 따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률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죠. 이 법률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방금 말한 근로기준법, 그죠? 다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노동권 중에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로 만든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또 위계질서가 과장까지만 있나요? 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 그러니까 자, 여기 해당하는 게 명령입니다. 이게 다 법규범이에요. 헌법 법규범, 법률 법규범, 명령 법규범. 특히 여기 법규라고 할 때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게 법령 이렇게 많이 불러요. 법령. 이건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부를 때 법령 이렇게 부릅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근로기준 법령에 의할 때 다음 중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로기준 법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다음에 배우는 법이 고용정책기본법인데요. 가령 예를 드는 거죠. 고용정책기본법. 그러면 자 무슨 법 이렇게 끝나는 건 전부 다 법률이에요. 고용정책기본법. 끝날 때 법으로 끝나거나 법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하도 이게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12개 정도를 하게 돼요. 12개의 법률을 배우게 돼요. 12개의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다음에가 이제 고용안정법이죠. 직업안정법. 직업안전법. 다 법으로 끝났죠? 법으로 끝나는 것은 전부 다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위에도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법이 한 12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에 관련된 모든 걸 헌법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률로. 그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됐어요. 근데 근로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또 모든 내용을 다 근로기준법으로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밑에 법의 위계질서에 명령을 내려오죠. 그런데 이 명령에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명령 중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 거냐면요. 정부에서 만들어요. 정부는 행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요.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인데
법률로 모든 사항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고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것 중에 개별적으로 그죠? 좀 더 내려서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니네들이 한번 우리가 위임을 해줄 테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게 법률을 만들게 법률을 제정할 테니까 규정할 테니까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너네들이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너희들이 현실에 맞게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부 규범들을 만들어서 집행해봐. 그러면 너네들이 집행할 때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한 목적적으로 잘 할 수 있겠지. 우리가 감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위 규범으로 정부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명령 중에 대통령이 만들면 그게 대통령령인데 그 대통령령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다 무슨 법 한 다음에요. 무슨 법 한 다음에 시행령 이렇게 붙어요. 시행령. 이름이 시행령으로 붙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또 근로기준법 치면 이 근로기준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 몇 호 해가지고 시행령이 나와요. 그때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이름 붙이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직업안전법 시행령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통령이 명령 중에 우두머리에서 시행령을 만든 다음에 그것보다 또 자세하거나 상세하면서 덜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런 것은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세칙 아니에요. 세칙 아니고 규칙이에요.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붙고 이건 기본적으로 각부 장관이 만드는데 지금 우리 노동 관련 법규니까 전부 다 어느 부에서 어느 부 장관이 만들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들겠죠. 그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들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위계 질서는 또 올라는 못 가겠죠. 헌법으로는 법률 단계니까 과장이 사장 노릇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그 근로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구조기준법을 만든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대통령이 만들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 구조는 요 뒤에 12개의 법률 모두에 그렇게 적용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다음 근로기준 법령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3번 직업안전법령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이라고 하는 게 법률과 명령을 합해 놓은 게 법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물론 말이 나온 김에 더 해보자면 요 밑에도 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밑에 규칙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죠. 이건 지방의회.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기만 할게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런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걸 지자체라고 그러죠. 지자체장이 만드는 거죠. 지자체장 이렇게 해서 5개의 위계 질서가 있지만 우리 시험법에는 여기까지만 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끊어서 우리 시험법에는 헌법 법령 이렇게 나오죠. 헌법 법률 명령까지. 헌법 법률 명령. 자, 그래서 요 부분 헌법은 요거는 이제 내려왔으니까요. 여기 내려왔죠. 그러니까 체계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다 어디일 거예요? 헌법 32조, 33조. 그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마지막 법,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까지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건데 그 12개의 법률과 각종 명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노동관계법규는 그런 체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수용할 수 있다잖아요. 어떤 지식이라는 걸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내 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체화하는 거라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어쩌다 실수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거의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기라는 말을 근래 한 20, 30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암기라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암기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생각이 워낙 굳게 저한테 박혀 있어서 누구한테 암기하라고 하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스스로가 이거 암기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모든 지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존재한다는 말은 까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까닭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자신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도 전부 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더더욱이나 노동관계 법규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후에 체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지는 이제 틀을 제가 잡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챕터는 이제 일단 13개의 챕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어쩌다 하나씩 예외적으로 이거 이외에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그것들은 뭐 좀 보론, 그죠? 보론 정도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99%는 다 챕터 1에서부터 13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그 헌법과 법령으로 이루어졌고요. 거기에는 각각 타이틀이 붙고 이제 헌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법령으로 타이틀이 붙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법령이 되겠지만 일단 제목은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하위 명령이니까요. 명령 그 위에다가 붙여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 12개, 그다음에 헌법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챕터 1 1장이죠. 1장에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나옵니다. 그죠? 자, 챕터 1에서는 헌법상의 이제 노동 기본권. 자, 이미 아까 적어 드렸어요.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은 그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32조의 근로의 권리, 근로권, 33조의 노동 3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보니까요. 제 1절에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직업 상담사 우리 시험에서는요. 99% 헌법을 비롯한 법규죠. 지금 노동관계 법규만 시험에 냅니다. 99% 법규만 출제된다는 말은 그 법률 또는 명령 그 자체만 내지 그 법률 또는 명령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그 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학을 내진 않아요. 그냥 법규 자체만 돼요. 가령 예를 들면요. 9급 시험에서 헌법을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행정법을 시험 본다든지 하면 그 헌법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헌법 속에 들어있는 각종 이론들도 시험에 많이 낸단 말이죠. 판례도 시험에 많이 내고요. 근데 우리는 판례나 이론은 전혀 내지 않아요. 우리는 99% 그냥 법 규정 그 자체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는 어디 가느냐? 지금 1%. 그 1%는 헌법의 노동기본법만은 여기에 조금 아주 조금
이론이, 예?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조문 그 자체는 조금 넘었으니까 이론이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누구만큼 그러니까 99% 법규 자체, 법률과 명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불령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 무슨 시행령, 무슨 시행규칙 이것만 내지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전 과정, 이론, 학설, 판례 NO!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헌법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나머지 이거 헌법까지 포함해서 전부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헌법을 뺀 12개의 챕터는 모두 법률과 법명령인데요. 그 법령은 오로지 그 법률과 명령 자체만 내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학설이 분리된다. 판례는 이렇다. 전혀 나오지 않는다. 자, 됐죠? 다만 헌법을 배울 때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자 보니까요. 제1절에 노동기본권이 나오네요. 그죠? 자, 노동기본권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헌법 몇 조예요?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하고요. 33조에 노동 3권. 노동 3권. 역시 이것도요. 99%는 요것만 될 것이고 아까 1%만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뭐 100점 맞을 뭐 필요까지는 없죠. 여러분들이 5과목에서 꽈락 없이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에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할 때 이 노동관계법규로 점수를 좀 내려서 뭐 이렇게 보충해 줄 수는 있어도 이걸 나는 꼭 100점 맞을 목표 그거는 좀 무모하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시간 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 또 독서도 좀 하시고 이렇게 그게 낫지. 이거 100점 맞을 목표는 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가치관의 문제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동관계법규를 가급적이면 쉽게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점수도 적어도 한 8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뭐 20점 내려줄 수 있잖아요. 다른 과목. 자, 그러면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2개의 조문이 존재해요. 그 2개의 조문에서 99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노동기본권의 개념은 하나 한번 읽어보면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이걸 노동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우리 헌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는 32조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요. 집단적인 근로관계에서는 33조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32조 근로의 권리. 자, 6항까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법률 규정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니까 이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는 객관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 이게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만 구별할 줄 알면 되죠. 그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한 다음에 숙지해가지고 체화해가지고 그 조문의 개별적인 표현까지 전부 다 내 거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의 현학적인 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까지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근로의 권리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그 밑에 작게 6호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최근 3년, 최근 3년이니까 이제 2019년 한 마지막 회부터 8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2022년 마지막 3일간인가요? 3일까지 2022년 8월인가 9월인가 마지막 시험이 있었죠. 자, 거기까지 기출문제를 다 하나 빠짐없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표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작은 글씨가 있는 게 이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훨씬 생동감 있게 해야 할 것과 많이 출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 많이 되는구나. 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은 제가 또 볼드체로 두껍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덜 지루하게, 그죠? 생동감 있게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
사회적 경제방 이게 가르쳐 놓고 여기 들어갈 걸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되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노력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노력만 하면 되죠. 적정 임금의 보장은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아요.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은 적정 임금이에요. 적정 임금. 반면에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의무죠. 시행 안 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국회는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또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주면 정부는 그 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최저임금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내요.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외워서 풀 수 있겠어요? 그럼 못 풀어요.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라는 말은 최저임금의 보장에서 노력만 하면 되지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임금은 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겠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되는 그 알파까지 가는 거는 되도록 노력은 해봐. 국가한테, 국민들을 위해서, 구직자들 위해서 좀 노력은 해봐. 라고 하는 거니까 적정임금은 노력까지, 보장에 노력하는 거. 그쪽은 당연히 적정임금이 돼야 될 것이고 최저임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똑같은 32조 1항을요. 외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혹시 그 지문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외운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한 사람은 혹시 그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나도 논리적으로 그렇겠구만. 노력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는 거야. 그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면 좋지. 그러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노력만 하라고? 뭐 누가 노력했다고 하면서 안 해버리겠네.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첫 헌법조문 32조 1항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마지막 13장 마지막 그 법률의 마지막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법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아요. 다들 생각이 있죠. 사회현상이잖아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방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하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 집니다. 근로의 의무도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하는 게 무슨 법이겠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이겠죠. 개별적 근로관계니까요. 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 여러분들도 존엄하고 저도 존엄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을 암기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여자의 근로. 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여성에 대해서 여성 혐오 또는 뭐 페미니즘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죠. 헌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의 근로,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2세대 앞에 1948년 7월 12일 날 헌법을 제정할 때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헌법에 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죠. 역시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규정들을 받아서 각종 이제 하위 법령에서 그 근로와 관련해서 여성 차별이 없도록 하고 또는 그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고 하는 노력들이 당연히 부조 이루어지겠죠. 5항 연소자의 근로는 역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성과 연소자,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로자 중에서도 사회적 더 약한 지위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고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이걸 취업보장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헌법 33조 집단적 근로관계입니다. 이건 집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사용주는 하나죠. 그러나 근로자들은 몇십 명, 몇 명에서부터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까지 가잖아요. 그때 그 몇만 명 또는 몇천 명이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흩어진 모래알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어서 노동 조건의 향상을 노력하라, 이렇죠. 개선하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만든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로자일 거, 노동자일 거니까 그런 규정을 둔 거죠. 이게 33조 노동 3권입니다. 이랑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그죠? 자주적인 스스로 누구에 간섭받지 않는 단결권, 단결권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로 단결권이라고 하죠. 단결할 수 있는 거죠. 왜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 교섭을 할 때 강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단체 교섭권이고요. 단체 교섭을 하는데 사용자가 전혀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 가장 대표적인 게 파업이겠죠. 파업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민사상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한 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 3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2항. 다만 그 근로자 중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헌법 7조는요.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노동 3권을 충실히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가령 무슨 뭐 한국화약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탱크 만드는데 또 뭐 삼성항공 비행기 만드는 그런 데서 군용기 만들잖아요. 군대에 묻자. 그게 주요 방위산업체죠. 그런 주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건 공무원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이란 말이에요. 근로자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까지는 다 보장이 돼요. 그러나 단체 행동권은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헌법 지문으로서 아주 많이 등장하니까요. 자, 이제 다 이해는 되시죠?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해하신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체화하시면 되는데 그 체화의 정도는 내가 말아가지고 안 보고도 막 말할 수 있게 술술술 나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자, 방금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다 넣었다고 그랬죠. 지금 한 20문제 18회 정도 되니까 한 200문제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28회 16이니까 원래 160문제인데요. 160문제 가까이 다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그냥 뺐고요. 너무 또 간단한 건 뺐고요. 자,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자, 바로 헌법 조문 봤으니까 바로 체크해낼 수 있겠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 진다. 연수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좀 다 맞네요. 그럼 4번 틀렸겠네요.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물을 증가시킨다. 자, 근로의 기회가 제공되면 비록 생활 무능력자라도 이제 생활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 능력이 생긴 사람에게 스스로 자주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경제적 토대를 만든 사람에게 국가가 보호물을 할 게 지금까지는 않겠죠. 줄겠죠. 반대가 됐네요. 그죠? 실업자일 때 국가가 실업보험을 하는 거지. 그 실업자였던 사람이 돈을 잘 벌어 월급을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아요. 그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 국가의 보험은 줄어들겠죠. 역시 무슨 문제예요? 이해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그죠?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지. 이걸 무슨 재주로 외워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헌법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정한다. 위에 32조에 있었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시행하고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9,620원. 그죠? 9,620원. 23년도, 정부 23년도에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9,62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죠. 처벌받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거 없었잖아요. 32조에.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자하고 연소자는 있었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공부할 만해요. 저는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인데요. 할 만합니다. 자, 3번 볼까요? 다음 가령에 알맞는 것은 헌법상 국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시험이 된다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방법.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그냥 완전히 체화시켜가지고 내가 줄줄줄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밑에 제 얘기 질문 다 있잖아요. 답은 다 있어요. 객관식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답이 주어졌다는 거죠. 주관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답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그 일을 다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주관식 엄청 힘든 거예요. 객관식에 비해서 한 5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헌법상 4번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최저임금제 시행, 여성 근로자 특별 보호, 연소 근로자 특별 보호, 장애인 근로자 특별 보호. 이거는 헌법에는 없고 장애인 보호법은 따로 법률로 있죠. 헌법 법률할 때 법률에 있어요. 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4번이 틀린. 그다음에 5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 지금 처음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는 거는 헌법은 여기에서 조금 1%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과 명령 규정이니까 제가 법률과 명령만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 누구든지, 왜냐면 하나도 안 바꾼다고 했어요. 그죠? 법률로 가면 그 법령 조항 그대로지 한 문제도 거기를 벗어나서 판례를 붙거나 또는 학설을 붙는 게 없다고 했었죠. 자, 32조의 명시가 아닌 거예요. 1번 질문, 연수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 정한다. 이거 아까 나왔던 똑같네. 3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조문 그대로 있었고요. 4번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만 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안 줘도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적정임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 정하는 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맞고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행동,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갖는다. 맞고요. 33조 1항 조문이죠. 3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익사업이 아니고 뭐였어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죠. 주요 방위. 4번 지문이 맞고 3번 지문이 틀렸네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이를 제한하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3번 틀리고 4번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구별할 줄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7번 헌법상 노동기본권 설명으로 틀린 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노력은 적정임금이죠. 시행 반드시 해. 최저임금제고요. 최저임금법이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 고용임금 받고요. 3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최저임금 시행하여 안 남았고요. 답은 4번이네요. 근로자 공무원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지 이거 아니죠. 그럼 똑같더라고요. 공무원하고 일반 그 근로자하고. 따라서 공무원 근로자는 법률 정하는 자에 한해서죠. 법률 정하는 자에 한해서. 자, 그러면 노동기본권의 유형. 노동기본권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 양가 1번 근로의 권리. 이게 노동권이라고도 부르고 명확하게는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32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3권은 33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개별적인 근로관계, 개별적 근로관계. 한번 비춰놓을까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각자 가지는 권리이고, 노동 3권은 두 번째 줄 집단적인 근로관계. 집단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들이 결사체, 단체를 만들고 있어요. 단체, 결사체를 가지고 결사로서 가지는 권리. 그때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20세기 헌법. 1945년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신생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후로는 이제 현대적 의미의 이제 헌법 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현대적 의미의 헌법 질서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은 생존권적 기본권, 국민들의 생활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을 두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약자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이죠. 적어도 국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들을 각종 국가들이 현대 국가에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헌법의 규정을 두면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헌법의 가장 특징으로는
노동기본권이 등장. 이것도 사회적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도입 배경은 이제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취했던 현대적 의미의 사회국가헌법, 사회주의 국가헌법하고 사회국가헌법이 저 달라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같은 서유럽, 북유럽의 아주 복지국가들은 사회국가고요. 옛날 구소련 같은 게 사회주의 국가죠. 지금 북한 같은 데가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이미 소련을 망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 배경은 보시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 뒤에 각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본권 보장으로 등장했던 게 근로의 권리하고 노동 3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근대 자유방임주의, 여러분 그 제4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그 노동시장에서 18세기, 19세기에는 그 아주 자유방임을 맡겨놨죠. 그러니까 소년들, 그죠? 10살 먹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굴뚝청소로 갔다가 거기서 다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사용주가 그 부모한테 또 1급 많이 줄 테니까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2배 줄 테니까 굴뚝청소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밀어넣지 않았어요.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요. 그거는 말은 자유로운 그 노동 계약이라고 하지만 그게 왜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거는 일종의 강요된 자유였던 거죠. 강요된 자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이제 현대의 사회법이고, 그 18세기, 19세기의 법을 그런 시민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근대 시민법 변화, 시민법 이렇게 자유방임에 맡겨놨던 그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런 기본적인 사법 관계에 개입하고 들어가는 게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그래서 근대 시민법의 원리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대 시민법은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됐고요. 세 번째 그 사용주는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자기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얘가 굴뚝에서 죽든 말든 아무 책임을 안 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법, 현대 사회법에서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그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뒀더니 도저히 그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과다하게 벌어지면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등장한 게 이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이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자본주의에서 1928년, 29년에 대공황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소련 사회주의는 연평균 20%가 넘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거죠. 그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자, 노동기본권. 그래서 그 현대 사회법, 즉 노동법의 등장은 어떻게 수정됐냐면요. 첫 번째, 소유권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화됐고요. 두 번째, 계약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정해야 됐고. 세 번째, 또 사용주는 또는 무과실, 자기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일정한 영역들이 등장이 된 거죠. 자, 노동기본권의 성격, 노동기본권의 성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동기본권인데요. 무한정 보장되진 않아요. 그렇죠? 국민의 어떠한 권리나 자유라도 무한정 보장되지 않죠. 그게 헌법 37조 2항에 있는 기본권의 제한이에요. 기본권 제한. 자, 헌법 37조. 국민의, 동그라미 쳐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에 주는 공공법률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에 주는 공공법률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할 때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법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 노동법이니까요. 그런 노동권 등장 배경을 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노동권부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노동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